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정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맞아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 이걸 통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공식 문서는 사실 개인 파산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죠.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또 파산 관제인의 판단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분, 나이가 49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지금은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2003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2022년까지는 아버님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 1년 정도는 출소자 임시거처에 계셨고, 아, 출소자 임시거처요? 네, 그리고 현재는 보증금 없이 월 32만 원 내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이 주거 환경 변화가 상당히 좀 극적인 거죠. 그러네요. 거의 20년간 안정적인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직업 이력도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년간 한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하셨어요. 주식 안미라는 곳인데 익명 처리됐지만요. 네, 맞아요. 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파탄 원인을 좀 보니까요. 시작이 2000년경이었네요. 어머님 병원비 마련하려고 카드 대출을 받으신 게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때부터 부채가 생기기 시작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부 갚기는 했지만 이게 점점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그 후에 이제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고금리 때문에 빚이 확 불어난 걸로 보입니다. 대부업체. 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직장 동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게 또 사기죄로 문제가 돼서 결국 수감 생활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런. 그럼 당연히 직장도 잃게 되셨겠네요. 그렇죠. 실직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 이게 고금리 대출, 그리고 실직, 심지어 형사 문제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입니다. 바탄 시점을 2015년 6월로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수감되기 전 시점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이미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분이 파산 신청이 처음이 아니시더라고요. 과거에도 2번이나 법원에 신청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2017년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소득이 없으니까 월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됐고요. 개인 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는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건 또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됐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이전 파산 신청 기각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을 신청했다는 건 뭐랄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지 좀 볼까요? 채무 총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약 2억 9,936만 원. 네, 거의 3억 원에 가깝죠. 채권자는 우리은행 외 15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금은 한 1억 8,500만 원 정도인데. 와, 그럼 이자만 1억 원이 넘게 붙었다는 거네요. 네, 계산해보면 그렇죠. 이자가 원금의 거의 60% 이상 붙은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고금리 대출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주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지금 채무자분한테 남은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신한은행 같은 예금 계좌에 있는 43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43만 원이요? 네, 이 돈의 출처는 근로소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아마 최근에 잠깐 일을 하셔서 번 돈인가 봐요. 43만 원. 이게 전부라면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 43만 원에 대해서는 환가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환가 포기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압류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법적으로 보면 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보호해주거든요. 보통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아마 이 43만 원이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는 뭐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 만한 재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빈손인 상태시네요.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지. 그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어머님은 1997년에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 같은 건 없었다고 하고요. 네. 아버님은 연세가 76세이신데 별거 중이시고 채무자가 부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으시고요. 그럼 가족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산관제인도 부모님이나 전현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까지 다 확인했는데 특별히 채무자가 은닉했거나 도움받을 만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담당 관제인은 홍연필 변호사님이신데요. 네, 관제인의 의견이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네.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채무자는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해 보이고요. 네, 현재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으니까요. 둘째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배당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점. 심지어 현재 가진 예금 43만 원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예를 들면 송달료 같은 거요.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절차 비용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군요.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죠. 네, 그렇죠. 동시 폐지라고도 하는데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어서 조사를 해보니 정말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죠. 그럼 파산 절차는 이걸로 끝나는데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바로 면책 문제입니다. 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표죠. 빚을 탕감받는 거요. 파산관제인은 이 면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법에는 몇 가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다거나 낭비가 너무 심했다거나 하는 경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 빚을 탕감해줘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취지군요. 맞습니다. 파산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군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긍할 만하다고 본 걸까요?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하니까요. 괜히 이의를 제기해서 절차를 끌기보다는 면책을 통해 채무자가 빨리 새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어머님 병원비라는 어찌 보면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 고금리 부채, 실직, 심지어 수감 생활로 이어지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에 한 사람의 수십 년 인생의 굴곡이 담겨 있는 셈이죠.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또 고금리 사채나 실직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개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파산과 변책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이분처럼 과거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가 꼭 영원한 낙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례처럼 질병, 고금리 부채, 실직, 또 수감 후 사회 복귀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한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파산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일찍 개입해서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예방적인 차원의 안전망이랄까요? 네. 혹은 설령 한번 넘어졌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좀 더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